30대 여성의 시신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사건 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피의자 붙잡혔는데 네, 붙였습니다. 어디서 붙잡혔습니까? 사실 강원도 그 춘천에 있는 민박집에서 붙잡혔는데 지난 19일 그 33세 된 여성이 집을 나갔는데 나가면서 가족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바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가출 신고를 접한 강력 의정부 경찰서 강력 3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통신 수사, 그다음에 CCTV하고 이동 동선 확인을 해서 춘천에 있는 민박집에 숨어 있는 피의자 49세 된 남성을 검거를 한 것입니다. 네. 이 붙잡힌 40대 남성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왜 죽였을까요? 범행 동기가 좀 나왔나요? 지인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나이는 한 16세 차이가 나는데 평소에 이제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또 이 자주 만남을 가져왔다고 이제 됐는데 당일날 19일 날은 아마 집에서 굉장히 많이 다퉜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분을 참지 못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우발 사례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망한 걸 확인을 하고 그 양문, 그러니까 양쪽 도형이라 그래가지고 열고 그 안에 있는 칸막이를 다 빼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의 시신을 세워놓은 상태로 하고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도망을 갔던 사안인데 뭐 특별하게 다른 현재까지 이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로 뭐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시신을 왜 냉장고에다 이렇게?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발 살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숨길 그런 걸 찾다가 냉동실에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시신이 부패되지가 않고 또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범행을 한 걸로 보이고 일단 도주한 상태에서 차후에 아마 유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고시원에 사는 40대 남성이요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또 60대 남성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관악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43세 된 남성과 68세 된 남성이 고시원에서 평소에 이제 이렇게 복도 맞은편에서 이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68세 된 남성이 본인을 43세 된 남성을 좀 무시를 한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말을 좀 함부로 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같이 대화 중에 무시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결국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서 결국 아주 살해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과격하게 여러 차례 그 신체를 찔렀는데 결국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불명인 상태인데 사실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너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 사건도 그렇고 앞서 그 냉장고 살인 사건도 그렇고 분노 범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사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면 주치, 도박,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빈곤이나 돈 문제 이런 게 결국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또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이웃을 폭력을 하고 뭐 살해할 생각도 하고 실제로 또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경우에는 40% 정도가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인 같은 경우는 14%의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데 이 중에 중증이 한 6%에서 7%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서 결국 나와가지고 무기나 흉기를 들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중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노 충동 조절 장애는 쉽게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본인의 어떤 인내심이나 자제력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분노 충동 조절 장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가장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래서 특히 자동차로 운행 중이거나 아니면 또 신경질을 심하게 부리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또 그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40%나 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수용자 중에서 통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인데요. 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형제가 구속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족 간의 이런 살인 사건들이 요즘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남매가 아버지 76세 된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랬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61세인데 형제를 같이 키우면서 아마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폭력, 가정 폭력을 행사를 하고 주치 폭력을 했는데 네. 결국은 작년 11월 9일도 아버지가 그 흉기, 뭉툭한 도끼를 들고 이제 가구를 부수고 그다음에 아들과 그 둘째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행패를 하니까 아들이 피해서 PC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큰 아들이 근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31세는 아들에게 행패를 하니까 우발적으로 그 흉기를 뺏어서 아버지를 그걸로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검 결과를 보니까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생을 전화로 불러서 오게 해서 새벽 4시경에 대전 유성구 인근 야산에 안매장한 그런 끔찍한 가족 살인 사건인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이 결국 기인을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또 결국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이런 형태의 범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평소 아버지하고 형제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를 살해한 형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네.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동생이 피신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을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가구를 부수다가 결국 뭐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큰 아들 최모 씨 31세에게 폭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거의 한 25년 정도를 기억 속에 살아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발살인을 했는데 아마 계획살인은 아닌 걸로 경찰 수사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형제 나이가 30대 안팎이에요. 그렇습니다. 30, 29세, 31세.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아버지의 어떤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참기 힘들었다면 성인이니까 미리 좀 독립을 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앵커께서 지적하신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모두 수입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61세밖에 안 됐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이나 주치 폭력을 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결국은 자식들이 그렇군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구성원 간의 그런 어떤 그 혈연 관계가 아버지를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폭력을 참다가 결국은 이런 존속살해,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아버지를 별도로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치료실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은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돌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습니다만 이 형제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결국 공모를 해서 사체 유기를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그다음에 사형 무기징역형에 해하는 7년 이상 존속살해는 7년 이상입니다. 하고 또 사체 유기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정형이 최소한 20여 년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렇게 가족 간의 존속 범죄, 폐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좀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나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정폭력의 대물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성인이 돼서까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를 하는 부분이 결국 트라우마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참극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상습적으로. 네. 그래서 가족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격리를 시키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박, 주치, 그다음에 그
대한 어떤 학대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빈곤이나 가족 간의 돈 문제로 다툴 때는 또 끔찍한 그런 가정폭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것도 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통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될 때는 신경정신과, 요즘은 신경정신과에 가더라도 사실은 그게 정신병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고 병원을 또 가서 치료를 하는 이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휴가철 최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년 동안 빈 아파트만 털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그렇습니다. 훔쳤다는 얘기죠. 영등포 경찰서에서 좋은 사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세 된 최 모 씨가 사실 그 빈 아파트나 저층 집만 다니면서 다니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재밌다고 하면 또 제가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처럼 또 운동복을 입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산책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곳, 그다음에 불이 켜져 있더라도 안에 들여다봐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침입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3년 동안 2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쳤는데 결국은 지금 작년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한 2,500건의 빈집털이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털이 예방법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불을 켜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라디오나 TV가 켜지게 네, 한다라든가 그렇게 많이들 그다음에 하잖아요. 신문, 우유 배달 이런 걸 미리서 중지를 시킨다라든가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본인이 여성이 또 특히 혼자 사는 같은 경우에는 설령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복이나 아니면 남자의 신발 같은 걸 좀 한두 켤레 놔두는 것도 예방법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구대나 파출소에다가 우리가 지금 휴가를 떠납니다. 5일간. 그러니까 이 사전 신고제, 순찰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파출소에서 알카인들이 친절하게 순찰을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는 건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피해를 줄이고 범죄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경찰의 알겠습니다. 빈집 사전 신고제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